이슈 딥다이브 수요일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썬투자 송범선 실장,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시죠. 9월은 전통적 약세장. 어제 9월장이 시작됐는데 우리 장보다 미국에서의 움직임이 참 좋지가 못했습니다. 나스닥이 다시 한번 3%대 하락을 하면서 8월 급락장의 데자뷰인가 이런 얘기도 시황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송범선 실장님, 우리 지수가 지금 개파락 출발하고 일단은 낙폭을 좀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8월에는 2,400선 코스피가 깼다가 2,500 지지력 보여주고 2,700까지 갔다가 다시 밀립니다. 2,600선인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전저점 테스트 가능성 있을까요? 약세장 계속 이어질까요?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전저점이 2,386인데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좀 눌리는 양상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상당히 위험한 시기는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고려해 가면서 좀 투자를 진행해야 되고 어느 정도 항상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현금이 없고 주식에 100% 올 비중이라 한다면은 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전저점을 안 깰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전저점을 깰 가능성이 한 60% 이상이다. 안 깰 가능성도 40%다. 뭐 약간 애매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확률에 투자해야 됩니다. 더 큰 확률이 1%라도 높을 때 그때를 대비하고 위기 관리를 하는 게 바로 주식 투자의 성공 지름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근데 지금 또 9월이잖아요. 그래서 9월에 좀 전통적인 약세장이냐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사실 9월에는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좀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한다. 이런 점들을 좀 보실 수 있겠고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도 보통은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평가를 받고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러니까 수익률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죠.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3개월 딱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손실이 나는 거를 뭐 팔고 수익이 나는 것도 팔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겉보기로 보여주고 싶은, 약간 창문에다가 드레싱 하는 것처럼 겉보기 보여주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수익 나는 것과 손실 나는 걸 상계 처리하고 이런 것들 파는 것 때문에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고, 이런 것들이 약간 미신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지난 4년 동안 9월이 하락장을 좀 연속해서 계속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겠고요. 또 이런 약간 미신적인 격언도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주식을 이 5월에 팔고 11월에 다시 사라. 이런,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미신적인 거긴 한데, 이게 지금 지난 뭐 미국이라던가 전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맞다고 합니다. 11월에서 4월까지가 수익률이 좀 더 높았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 서양에서는 이 유럽 같은 데는 이제 휴가를 좀 길게 가잖아요. 이탈리아라던가 아니면은 프랑스 등등 길게 가서 뭐 한 달 정도 막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한 달 정도 가면은 그때 이제 휴가를 가서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주식에서 돈을 다 빼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휴가 가서까지 내가 주식에 신경 쓰기 싫다라는 심리도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뭐 5월에 다 팔고 11월에 다시 사세요 하시면은 그대로 할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미신을 왜 믿냐.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하는 거고 통계적으로 하는 거고 나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주식 자체가 재미도 있고 매매하는 재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꿈을 계속 키워가는 그런 맛이 있어서 누적돼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을 뭐 중간에 다 팔 수는 없을 것 같다. 9월이 왔을 때 다 팔고 뭐 8월이 왔을 때 다 팔고 이렇게는 힘들 것 같고, 결국은 계속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계절적인 요인보다는 현재 미국 증시가 둔화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자면은 이 PMI 지수,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47.2를 기록했는데 예상치 컨센서스보다 좀 낮았어요. 47.5 예상치보다 낮았기 때문에 좀 안 좋다, 경기가 둔화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50보다 높으면은 확장을 의미하고 50보다 낮으면은 축소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점에 따라서 위축을 의미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금 50 미만이기 때문에 5개월 연속 50 미만입니다. 그런 점이 약간
지금 안 좋다 경기가 제조업 경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고 제조업 생산 지수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50 미만이라는 점. 그래서 미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더라 이런 점에 따라서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점들이 금리 인하가 나오면 다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전 저점까지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점에 따라서 현금은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할 수는 없는데 현금은 보유해야 되고 일단 전저점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고를 해주셨는데요. 한번 우리가 또 경험을 했으니까 좀 더 조금은 더 담대하고 대범하게 좀 시장을 잘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석이다 보니까 또 자금을 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미국장에서는 유가가 연저점, 주식이 크게 하락했고 채권 가격은 또 올랐습니다. 빅컷에 대한 가능성도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요. 김시은 팀장님, 9월 약세장 이어질까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하락에 대한 요인들을 잘 살펴보면은 내용들은 또 PMI 지수가 또 좀 안 좋게 예상치를 하회하다 보니까 경기 둔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럴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생산 감소도 생산도 감소하고 있고 재고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투자를 안 하느냐, 경기 둔화 때문일까 혹은 대선을 앞두고 지금 기업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대한 고민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까지 잘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미국은 제조업의 나라가 아니라 서비스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갖다 붙이면서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를 해라라는 것은 전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구조적인 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들로 인해서 또 하락을 하게 되었다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9월 같은 경우는 항상 미국 증시가 안 좋았어요. 수급 주체가 부재하다 보니까 매수를 해줄 수 있는 힘이 약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거기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나와주고 있긴 한데 사실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로 하겠다라고 방향성을 잡았어요. 지금 이런 점에서 9월은 좀 약할 수도 있고 특히 토론 관련했을 때 그 전까지의 변동성은 심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주식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이미 주식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로 찍혀 있으실 거예요. 일부 종목군들을 제외하고서는. 이런 분들한테 저는 지금 어떻게 하셔라 라기보다는 현생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정신건강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인내를 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10월, 11월 같은 경우에 대선 이후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화랑이 나오고 또 엔비디아 관련했을 때 지금 사실 엔비디아도 억울합니다. 실적 이렇게까지 잘 나오는데 성장이 조금 꺾일 수 있다라는 그 우려 때문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블랙웰이 다시 한번 출시가 되었을 때 또 기대감 모아갈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은 관심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인내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9월에 여러 이벤트 가운데서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이 가장 변동성을 좀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일정이라고 보시나요? 근데 지금 이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노동지표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서 50bp냐 혹은 25bp냐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 거기다 다음 주 대선 토론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할지 고민이 있는 게 해리스가 되냐 트럼프가 되냐 그거에 따라서 기업들은
방향성이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서 네.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또 증시가 한번 또 요동칠 가능성, 거기다 FOMC라든지 BOJ 혹은 일본에 대한 이벤트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벨트를 꽉 졸라매야 되겠습니다. 두 분 모두 9월장의 약세장 혹은 변동성 가능성 예상을 해주셨고요. 아까 뭐 증시 격언으로 얘기를 해주셨지만 송범선 실장님은 1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 대선 불확실성을 지나고 나야 증시가 다시 한번 훌훌 털고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증시에 좀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기간을 좀 잘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알아볼까요? 높아진 B컵 가능성, 바이오 매수 기회? 네, 과연 9월에 FMC부터 미국의 이런 피벗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B컷이 나왔을 때 뭐 여러 좀 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바이오주 어떨까요, 실장님? 저는 뭐 바이오주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이다 판단을 하고 바이오주가 원래부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꿈을 먹고 여러 가지를 FDA의 승인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대규모 R&D 자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또 이런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은 저금리로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금리 인하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제조업 지표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약간 AI 거품론, 고점론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점들에 따라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서 저는 B컷이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네. 근데 이제 의견이 일각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25bp가 더 좋은 거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인정해버리면은 그걸로 인해서 증시가 더 폭락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뭐 채팅창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 만약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암에 걸렸을 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을 안 하고 자꾸 주사만 맞고 뭐 약만 먹고 정신 승리로 이렇게 하면은 난 괜찮다 하면은 저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몸이 아프면은 그냥 과감하게 메스를 잡고 자르고 수술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이 국가가 좀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그거 인정하고 그냥 수술을 하듯이 50bp 이렇게 50bp B컷으로 해버리면은 향후 봤을 때 금리를 지금 미국 금리가 5% 이상 기준금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예전에 미국 안 좋을 때 그때 금리 인하 많이 했을 때는 막 제로 금리까지 갔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점에 따라서 그냥 확 내려버리면은 지금 당장에는 경기 침체 인정해서 뭐 증시가 좀 급락을 할 수도 있어요. 당분간은.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주식 한두 달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길게 뭐 1년, 2년 단위로 봤을 때 수술이 성공적으로 맞춰지면은 그 사람이 다시 재활 치료해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저는 이 정도의 가능성을 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bp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컷 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게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1990년대 때 앨런 그린스펀이 뭐 금리 인하를 크게 단행해가지고 그때 뭐 경기 공황이 온다 뭐 그래가지고 그린스펀 때도 그랬고 옛날에 미국 대공황 때도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때 1929년 때도 금리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때도 금리 인하를 감행하면서 경기가 다시 회복세로 접어들었거든요. 자, 그런 점에 따라서 이런 점들은 너무 좀 걱정할 필요 없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바이오주는 어쨌든 그런 FDA라 아니면 여러 가지 신약들 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투자금을 위해서는 돈을 빌려서 많이 한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부채 없이 하는 회사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재무제표 보시면. 그래서 부채 비율이 있는데 그러면 금리가 낮으면 저금리로 이자 내니까 훨씬 유리하다. 그런 점에 따라서는 바이오주가 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B컵 가능성 높아졌을지 바이오주 매수 기회일지 짚어주시죠. B컵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는데 다만 수치를 보게 되었을 때 그렇게까지 높아진 것은 아니에요. 배드워치가 25bp는 65%, 50bp는 33%. 그런데 전일 대비했을 때 전일 25bp 같은 경우에는 70%였고 50bp가 30%였습니다. 한 3%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이 3% 가지고 50bp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더 커졌다?
라고 보기에는 다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수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50pp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50pp를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고용이라든지 GDP 쪽에서 이전 대비했을 때 나쁘기 어려운 상황들, 물가 지표도 하락하고 있고 고용에 대한 부분에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50bp 갑자기 인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혼란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금리 인하 수혜주들 그 하락장 속에서 강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시장이 혼란 속에 있는데 거래대금이라든지 혹은 수급에 대한 주체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까지 건강한 시장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또 건강하게 25bp가 조금 더 우리 시장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바이오에 대한 섹터 의견을 드려보면은 여전히 계속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나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 이벤트가 네.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9월에 몰려있네요. 근데 당장 지금만 하더라도 폐암학회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학회에 참여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K 국장의 특징이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세론에 대한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학회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특히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소 세론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를 하시라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벤트가 있는 종목군들, 바이넥스라든지 혹은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오늘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하락 출발을 시작해가지고 오늘 양봉 꽉 채우고 4%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반기에 어떤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에 걸맞는 종목군들을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은 아닌데, 항상 언급을 했다시피 저는 바이오를 선택하려면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살펴봐야 하는데, 또 저번 주와 이번 주에 나오는 지면들을 잘 보면은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실적 굉장히 안 좋고 갖고 있는 현금 없으니까 자본 잠식에 빠진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뉴스가 많아요.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 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엔 공부, 또 변동성엔 현생에서의 또 열일이군요. 예, 그러면 오늘 그 탑픽을 지금 이 시점에 시간 관계상 짧게 좀 꼽아보도록 할 텐데요. 실장님, 바이오주 탑픽 어떤 종목이시죠? 저는 바이오주도 좋지만 현재로서 제가 탑픽으로 가져온 거는 반도체로 좀 가져왔어요. 그러면 잠시 후에 반도체 얘기할 때 네. 들어볼까요? 네. 예, 바이오는 탑픽 없으시군요. 바이오도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셀트리온이 예. 괜찮다고 보고 있고, 셀트리온이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 따라서 또 굉장히 괜찮고 전 세계적으로 잘 되고, 이번에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과정은 약간 무산되는 분위기인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도 보면 양봉이 나와요. 양봉이 나오고 오늘 아까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마이너스 1.5%까지 다시 좀 약간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런 점에 따라서 저는 셀트리온이 종합적으로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재료가 남아있는데 안 움직인 바이오주 꼽아주셨고요. 김시은 팀장님 탑픽 있으실까요? 저는 저번 주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2 알테오젠 찾지 말고 알테오젠 잡아라 하시는 것처럼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모멘텀을 찾았을 때 알테오젠만한 기업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특히 로열티를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서 상방이 크게 갈릴 수도 있다는 점들, 그리고 9월 23일에 키트루다 SC 임상 3상이 종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벤트를 앞두고 기대감을 모아갈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산도즈와의 내용들까지도 함께 보면은 현재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정의 매도를 할까요? 목표가를 주시겠어요? 저는 35만 원 이상은 적어도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 40만 원대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들, 실제로 키트루다 SC 쪽에서 매출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로 모아가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벤트를 앞두고 또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나, 그때 또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는 또 그때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현재가 31만 4,500원, 셀트리온은 19만 4,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누가 더 잘 갈까요? 마지막 주제 보시죠. 마지막은 반도체 대 2차 전지. 그동안 이 이야기 좀 많이 했는데 오늘 좀 간략하게 의견 드릴게요. 송범선 실장님, 어느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상 보면 둘 다 가져가는 거 권장드리는데요. 현재 비중을 좀 더 실는 걸로 따져보자면은 반도체를 오히려 좀 더 사는 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중의 문제예요. 그래서 둘 다 팔아서는 안 된다. 두 업종 다 팔아서는 안 되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되 둘 다 20%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중이 약간 분산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2차 전지 20%, 반도체 20%다 하면은 반도체는 20%에서 30%까지 10%가량 늘릴 수 있어요. 근데 2차 전지는 20% 그냥 그대로 가져가자. 왜냐하면 최근에 또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점들이 있어서 반도체만 10%가량 좀 더 늘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걸 좀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가장 좀 권장하는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LG 이노텍입니다. 삼성전자는 크게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국내 1위 기업이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HBM 향으로 엔비디아 HBM3를 납품했고 하반기에 HBM3E를 또 납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점들 삼성전자는 아마도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99.9%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보다 더 안전한 삼성전자를 지금 싼 가격에 7만 원대 초반에 매수할 수 있다는 건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고 LG 이노텍을 말씀드릴게요. LG 이노텍은 어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LG 이노텍은 어제는 반도체주가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도 급락이 나왔던 게 이제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되면서 원래 이제 아이폰 부품 관련주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니까 오히려 재료 소멸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이제 이 종목이 워낙에 실적이 탄탄하고 뭐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반도체 쪽으로도 좋고 카메라 모듈 그리고 포토 마스크 등등 다양하게 다 좋고 미국, 대만, 중국, 일본, 독일 이런 현지 판매 이런 잘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에 굳이 집착 안 해도 된다. 다른 걸로 잘하고 있고 EV 수요, 전기차 쪽으로도 여러분 이 LG 이노텍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전장 부품 수주 규모가 2.2조 원으로 굉장히 연간 수주의 이런 규모를 상회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 점에 따라서 다양한 점들, 네. 반도체 아이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도체 쪽으로 지금 좋고 미래에셋에서 보니까 지금 뭐 상위 1% 고수들이 이 종목을 많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저는 그거를 믿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보는데, 근데 이거 제가 보니까 이 종목 괜찮아요. 원래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수급 현황까지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신뢰가 간다. 저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가 기존에 좀 낙폭 과대했었는데 이제 반도체의 낙폭도 눈에 띈다. 비중 좀 더 반도체에 실어보자라는 의견을 송 실장님 주시면서 둘 다 가져가자라는 전략 주셨는데 김시은 팀장님 반도체 대 2차 전지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둘 다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성향에 따라서 그 비중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가 올랐을 때는 2차 전지가 하락을 하고 있고 반도체가 하락하면 또 2차 전지가 오르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특히 지난 한 달간의 수익률을 보게 되었을 때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동안 떠나갔던 외국인들 어디로 갔나? 2차전지로 갔고요. 특히 2차전지 쪽에서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2차전지 쪽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그렇게까지 큰 비중을 넣진 못하고 약 20에서 25% 정도의 비중으로만 또 담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거기다 전반적인 2차전지 종목군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지금 하시려면은 대형주가 더 낫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지금 박스권 라인대를 뚫고 올라가는 그 흐름대이다 보니까 전 추세를 타려면 오히려 대형주 쪽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딩으로 보시게 되었을 때 전고체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전고체 관련 종목군들 쪽에서의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모습들. 다만 이런 모습들 자체가 시장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테마로 수급이 몰리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을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시기보다는 짧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테마 자체가 시장이 한 3주 정도 되었습니다. 결국 종목군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몇 개가 없는데 한농화성, 스페셜티 케미칼 이 두 종목군 내에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특히 저는 반도체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눌렸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 100%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면 100%를 담는 것이 아니라 분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접근할 때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위주로 접근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9월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닥권에서 매수라는 것은 결국 올라간다고 기대하는 것인데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하락이 언제까지 나올지 몰라요. 결국 모아갈 때는 대형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맞다. 소형주 같은 경우는 빠질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모아가시기에는 대형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지금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 우위가 나와주고 있고 엔비디아의 상승이 조금 더 가파르게 나와준다면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저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범선 실장, 삼성전자, LG이노텍, 김시은 팀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전고체 대장주 꼽아주셨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어서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